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먼저 저희 마음약국 가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조우와 함께 7년차 결혼 생활하고 있는 조우 아내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정신질환 환우의 병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조울증과 우울증 등을 이제 질병을 앓는 환우에서 자신이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히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신질환 환우들이 스스로 병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환자 자신의 병식과 가족의 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패널분을 모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조울증 회복 선언문 리커버리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글을 쓰셨던 K 리커버리님을 저희가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이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도 될까요? 네, 저는 조울러 9년차이자 조은의 마음약국 애청자인 K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 방송에 보내주셨던 회복 선언문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며 위로와 희망을 보았다고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제 글을 조우 어머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니 새로웠습니다. 조우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울증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양극성 장애라는 병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치료가 완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병식도 매우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리커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 환우 본인은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가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환우에게 적절한 치료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분은 가족의 병식이 환우의 병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여기서 병식이라는 것은 내 병을 인지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곁에 있는 가족이 치료, 약물 치료 등을 잘 받도록 격려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정은 또 하나의 치료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조울증 앓으면서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까지 오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또 하나의 치료 환경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 환우들이 조증의 시기에 보통은 자신이 병이 다 나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 병식의 부재의 원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잘 받고 급성기 증상이 가라앉으면 네. 가족도 환우도 약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이 병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병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병은 마치 칼에 베인 상처가 낫듯이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조절해 가야 하는 병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가족이 중요한 병 조울증 편에서 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에 걸리면 조울증 관련된 책을 하나 읽으시고 또 주치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커버리님이 의사 선생님과 저희가 대화하듯이 굉장히 예, 지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가족분들이 이제 올바른 병식을 갖기 위한 교육이나 노력은 어떤 부분으로 방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참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환우 본인이 이제 평소와 다른 감각을 이제 강하게 느끼거나 이상한 생각이 떠나지 않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자살 사고가 심해지는 등 어떤 정서적인 혼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그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조울증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정신질환인지를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이한 현상들,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상한 평소와 다른 오감이 느껴진다거나 뭐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된다면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쉽게 선뜻 병원이나 이런 데 연락을 취하기가 일반 한 번도 정신의학과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거부감을 느끼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는 아무 데나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전국에 보건소가 있듯이 이제 각 이제 시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이거를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내가 병이 없더라도 일반 시민도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뭐 1차 상담을 받거나 뭐 검진을 한다거나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병이 있으신 분들도 가셔서 어떤 사료 관리를 받거나 또 가족분들도 가족 교육을 받거나 또 그런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끼리 자조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서울시 이러면 서울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가서 그렇죠. 이제 이제 네.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 단위가 아니라 구 네. 단위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각 시민들 곁에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바람은 병원에서 이것을 지역사회에 예를 들어서 퇴원하시는 분이거나 외래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께 병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더욱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환우가 지내야 할 곳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시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님들 그곳에서도 전문 요원들이 계십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징후가 보였을 때 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과 연계해서 환우들을 좀 더 애프터 케어를 하고 본인이 소속한 지역사회나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준다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네,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환자 가족이 올바른 병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것을 잘 관찰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조울증 관련 책을 사서 환자와 가족이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환자가 그 조울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도 함께 그것을 공부하면서 환자의 모습을 좀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고 또 환자도 이 조울증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자신의 그런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아 이게 조울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울증의 증상이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은 맨 처음에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환우를 바라보다가도 어떤 공격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가족 역시 이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책을 조울병과 관련된 책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가족과 환우가 같이
듣는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함께 받음으로써 이 병에 대해서 어떤 같은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 어떤 환우의 말과 행동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증상이구나 해서 이 증상을 미워하게 되고 이 네. 증상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이제 힘이 가족과 환우에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조울증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병식과 관련된 주제인 것만큼 저는 이제 하비어 아마도르라는 저자가 쓴 난 멀쩡해 도움 따윈 필요 없어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우리나라 작가인데 조울병 의사가 들려주는 조울병 이야기 안경희 씨가 쓴 난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 패밀리 링크라는 그 정신질환 환우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초발 환우나 가족분들이 이런 교육과 책을 읽으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처음에 얘기해 주신 책 저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하비어 아마도르라는 분인데 네네. 출판사는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출판이 된 책이고요. 원래 영어 이분이 프랑스 분인가요? 뭐 그 미국계는 아니고 외국인이신데 저도 이거를 사실은 리커버리 님이 추천해 주셔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일상적이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또 환우의 입장에서 왜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책, 난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것은 조울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입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단순히 뭐 마음의 감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의 질환이고 뭐 뇌의 질환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는데 뇌라는 것도 조금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안경희 씨가 말한 이거는 몸의 병이다. 내가 몸의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조울병 역시 몸의 병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거는 몸의 병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근데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게 조울증 환우들이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편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또 가족조차도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성격이 이상해졌다. 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돌발 행동들을 보면서 약간 성격 파탄자 쪽으로 감정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은님이 이제 조증이셨을 때 책을 읽으셨나요? 안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조울증이 발병했을 때 워낙 어린 나이였고요. 그 당시에는 조울증에 관한 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내가 조울증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울증이 뭐냐고 물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가 94년도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울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계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족분들이 그 책에 대한 선행 지식과 공부가 좀 더 먼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당사자 본인은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발병 시에 이제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은님은 뭐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고 함께 대화를 하지만 갑자기 막 급성으로 조울증이 발병을 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부모님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 근데 이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하시지만 이제 시간을 내셔서 좀 의지적으로 책을 읽으시면서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K 리커버리 님이 말씀하신
병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셨는데 꼭 그 성경에 나오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아, 네. 그게 가족 멤버인 한 분이 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 자체가 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가족으로서. 근데 그 사람과 증상을 분리해서 바라보면 더 이 병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아, 이건 조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아, 이건 우울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이렇게 좀 사람과 증상을 좀 분리해서 보려면 조울증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사회복지에서도 그런 가족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려워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는 그런 치료 요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매일 마주치고 24시간 같이 지내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병으로 인한 증세를 분리시켜서 대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아니구나. 병에 대한 증세이구나라고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커버리님께서는 사실 환우 가족이 아니고 당사자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정보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기나 어떤 뭐 기간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드렸고, 이제 거기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패밀리링크라는 그 교육을 이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정신건강 지식이 쌓이고 이제 그러면서 병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병식이 생긴 게 아니라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병식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병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그런 공부, 학습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또 저는 당사자분들이 쓰신 그 회복 수기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제가 병식을 얻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가라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동료 지원과 활동들이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분들도 본인들의 아픔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같은 아픔을 가지신 가족들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족 지원 활동과 같은 그런 직책들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환우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환우의 가족분들과 또 환우 자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또 주치의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님? 네, 주치의 선생님과의 신뢰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많은 부분들을 말해주고 또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을 잘 신뢰하지 못해서 본인의 증상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약 처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가족분들도 주치의 선생님을 잘 신뢰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이 환우에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점차 이렇게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기간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선생님을 찾다 보면 이 환우에게 맞는 약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 네. 주치 선생님께서 처방하는 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약의 종류가 워낙 요즘 다양하고 신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우의 뭐 체중이나 건강 상태나 병의 증세에 따라서 어떤 약을 몇 미리를 처방해야 될지 좀 긴밀하게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이제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을 먹어서 다음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반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용량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다른 약을 먹어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그 어려운 시간들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환우 가족분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귀찮게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에 대해서 검색해 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약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을 나에게 처방해 주셨어. 이러면서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을 인터넷에 정보 검색해 보시는 굉장히 위험한 게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긍정적인 내용은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는 별로 없고 이제 "이거 먹었는데 이런 부작용 생겼습니다." 뭐 그리고 제약회사 자체도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쳐 보시면 "어떠어떠한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를 길게 나열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임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걸 먹는다고 다 그런 증상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약이 또 조울증이나 어떤 질병에 좋은 예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으로 채택이 됐고 대중화가 된 건데 그래서 궁금하시면 전 차라리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먹는 이 약이 어떤 이 약을 먹고 제가 느낄 때 뭐 예를 들어서 침이 많이 나와요. 뭐 잠이 너무 오는 것 같아요. 식욕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런 게 있다면 의료진과 같이 소통해서 물어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부작용도 병이 심해져서 본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보다는 부작용이 그것보다 더 크지 않거든요. 병의 증상보다는 증상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은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부작용에 대해서 민감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작용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을 찾기 어렵다기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또 만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감기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약물이라는 게.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말한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과 긴밀한 관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또 조은 님이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리커버리 님도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 주시겠어요?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은님 말씀처럼 증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도 부작용으로 겪는 어려움이 더 적다면 네. 어떤 것이 나의 환우의 삶의 이익인가 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맞나요? 이걸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이득과 반대로 약을 안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이득이 있긴 있죠. 잠깐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단기간 동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네. 지금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고통스럽죠. 한우가 고통스럽지만 이제 어떤 약물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약물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도 기다려라, 두 번째도 기다려라, 세 번째도 기다려라. 그게 네. 어떤 이 약물이 이제 그런 효과가 나기까지는 다른 질병보다도 이 정신질환 쪽은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치의와의 신뢰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환자 본인의 병식과 가족의 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루고 싶지만 또 너무 이제 길게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리커버리님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10여 년간 투병한 결과 얻은 깨달음은 이것인데요. 바로 인사이트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눴던 병식이 영어로 바로 인사이트인데요. 내가 좋을 병이 있다,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이 병식을 가지게 되고 치료의 길에 들어서고 병을 수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 즉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평범한 일상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이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병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이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병이 주는 고통 너머에 있는 통찰, 인사이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리커버리님 오늘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도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